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위기일까요?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아니면 정치 갈등?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공통 분모를 뽑아보면 어떤 위기냐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체제 위기입니다.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체제 전쟁이란 이야기를 가지고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체제 전쟁이라고 과격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분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라고 해야 되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위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 체제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요,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인가? 예, 그것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스승님이시고 대한민국의 어떤 우익 진영의 가장 사상적 권위자이신 양동완 교수님, 이분이 1988년도에요. 현대공론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익은 죽었는가? 지금 주사파와 같은 반대한민국 세력, 그러니까 좌익 세력들은 저러 개 드세 개 활동하는데 우익들은 뭐 하냐? 모기 소리만한 우익의 목소리. 여차하면 해외로 도피하면 된다는 도피의식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에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한 세대가 몇 년이죠? 30년.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는 좌익이 주도하는 정권이 들어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익들은 민간 우익들이 나서라.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완력 있는 자는 완력 있는 대로 나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섰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면 그 세금으로 안기부 직원들 월급 주고 경찰, 검찰 월급 주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주부가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나라를 지킨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회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좌익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수업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노조가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경종을 울려주는 분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지식 있는 자가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입을 닥치고 제거됐습니다. 그 결과 30년 뒤에 정확하게 좌익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떤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1970년도에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권이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칠레는 어떻게 보면 중진국 후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학벌이 제일 높습니다. 똑똑하기로 이스라엘 사람 다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익의 나라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좌익 세력에 의해서 선거로 그도 정권이 넘어가는 이 있을 수 없는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주는 거로 생각하는 잘못된 이런 판단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 이 사태는 지구상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앞으로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양동환 교수님이 그랬어요. 2012년도에는요 이런 말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위험하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10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4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죄가 증명되지 않은 채 끌어내려지는 사태를 벌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벌써 5년 차에 접어드는 이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파면되고 다음 달 4월 달에 바로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 간의 내전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 하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이제 여러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일단은 적폐청산이니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라는 명분으로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는 그러한 조치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못하게 하려는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또한 전투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투의 하나의 장면입니다. 곳곳에서 전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그분이 이야기를 했던 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든창이라고 미국에 있는 동아시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행사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한국의 경우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지 안 지킬지를 묻지 않고 그냥 점잖아 보여서 그 양반한테 운전대를 맡겨버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와 같은 실수는 앞으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아마 경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든창이 4.15 총선을 앞두고는 이 총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는 선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80석이 뺏겨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법률을 다 바꿀 수 있는 선까지 가버렸다 보니까 엄청난 대한민국이 이제 치명상을 입게 된 겁니다. 자, 홍정길 목사라고요. 자경 목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 그 2020년 2월 달에 한 기도 모임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악전고투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체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 이후 포부를 말하면서 제시한 것들은 모두 사회주의 정책이었다. 이제 4.15 선거는 총선은 바로 체제를 선택하는 선것이 더 분명해졌다. 지금 이 양반은 사상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체제가 무너지는 사실 위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이분은 알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분뿐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이루 다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보니까 체제 위기가 오고 있는 게 분명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 있다. 자, 그런 건 분명한데 우리 양동환 교수님이 박근혜 대통령 JTBC 사태가 일어나 한 달 전에요. 어떤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체제 위기가 나타난 징후 12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분은 그 12가지 내용 중에 잘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감정적으로 선택한다.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감정적으로 선택한다. 둘째,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 반체제 세력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예. 셋째는 정부에는 반대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충성을 명세했던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을 취소하고 반체제 세력과 연대하거나 통합하는 행동을 보인다. 예. 그다음에 넷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제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자, 보십시오. 상권 분립도 다 무너지고 사법부 제도도 무너지고 언론 제도도 제 역할을 못하고 이런 제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징후의 하나고, 다섯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선전 부분에서 우월적 지지를 차지한다. 우리 좌익 세력들이 사실은 좌익 좌경 세력들이 언론 부분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선전 부분에서 우월적 지지를 차지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론이 장악당해 버리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민주화가 불필요한 부분에 민주화가 도입되는 과잉 민주화 현상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는요,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의라는 게 타당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까지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 민주화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민주화하면 군대가 전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자 공격 앞으로 그랬는데 우리 같이 의논해 봅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정 내 민주주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서로 우리가 서로 같은 인격적 동등체니까 서로 의논해가 같이 합시다. 되겠습니까? 가정 내 민주주의, 기업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때부터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광장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게 민주주의라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라고요. 민주주의가 적용돼야 되는 부분과 민주주의가 적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 다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요. 포퓰리즘 과잉, 이거는 잘 알고 계십니다. 안보 위기에 처했는데 대응 방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쏘고 그다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있지 않습니까? 전차 방어 장치들을 다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저 감시할 수 있는 유투기를 떨어 가지고요, 북한 영역을 감시하는 거 그거 다 휴전선 일대에 뭐냐면 대북 감시 체제를 다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대응 방어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저 같은 사람이요, 공산주의 나쁘다, 사회주의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요, 그동안에 얼마나 제가 공격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경고를 울려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돼요. 그 다음에 대중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귀중함을 모른다.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한 줄 알고 공기의 귀중함을 모르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최대 수혜층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일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꼭 지켜져야 되는 수혜층이 누굴까요? 자, 예를 들어 대기업 부자들이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지켜져야 그 부가 지켜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안 났습니다. 왜? 공격받고 세무 사찰 받을까 봐.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체제가 지켜질 수 있느냐? 안 지켜집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쪽으로 보면요, 큰 교회들이 더 안 났습니다. 우리 그래서 누가 나서야 되느냐? 돈 없는 사람 보고 나서라는 거. 너는 뺏길 게 없지 않냐? 제가 그렇게 되면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체제는 안 지켜집니다. 있는 자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 과거에 보면은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귀족들이 났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 존경을 받죠. 그런데 우리 있는 수혜층들이 자기가 이 체제 지키는 방어 노력을 안 한다면 결국은요,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수혜를 받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이 수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는 절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어떤 정당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하지 않는다. 위기가 진짜 처하면요 경고 안 해요. 호랑이가요 저 한 1km밖에 올 때는 개가 짖어요. 근데 100m 앞에 딱 나타나면요 개가 안 짖습니다. 그냥 똥오줌을 바들바들 떨면서 똥만 싸. 그래서 뭐냐, 아 진짜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 위기가 더 심화됐다는 증표입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종을 울려준 사람이 적어진 이유도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제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같이 스크럼쩌고 바로 이겨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운영 과정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에 대한 실태를 좀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뭐 너무 많았어요.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권 분립이 이미 다 와야 됐습니다. 입법부 장악당했고 행정부 장악당했고 사법부도 장악당해서 지금은요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실 인권을 보호하고 견제 균형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인 상권, 입법부, 사법부, 행정 간의 서로 견제 균형이라는 제도는 이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의미 없는 것으로 됐고요. 언론의 어떤 그 정부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 무시, 종교 탄압, 국민 저항권도 억압,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 장치들을, 제어 장치들이 이미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는 깨어나서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 저지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언론이 다 장악당했을 때 저는 아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유튜브라는 게 튀어나와가지고요. 국민을 깨우는 걸 보고 아 또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가 그래도 이 어떤 마지막 어려운 시절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함과 동시에 또 애국 운동을 적극적으로 투쟁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을 겪고 이후에 어떤 공산주의 위협을 알았던 분, 특히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의 후손들이 지금 뭐냐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공산주의 위험성을 아시는 분들이 또 목숨을 던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곳곳에서 보면서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낭망할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역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국민들이 도대체 체제 위기라는 걸 잘 모르게 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한번 알아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공산주의라고 하면 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6.25 전쟁 때 북한이 내려와 가지고 3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거든. 그런 걸 보면서 아 공산주의는 학살하는 아주 나쁜 세력이구나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라고 하면 그럼 사회주의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고 왜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럽에 보니까 사회주의를 하는데 잘 살던데요. 핀란드도 그렇고 뭐 스웨덴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에도 뭐 노동당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사상 교육을 안 받았구나.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사회주의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이제는 수용하고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복지라든가 노동의 어떤 뭐 이런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회주의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주의는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쪽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들의 유럽식 사회주의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혁명적 사회주의, 두 번째는 민주적 사회주의, 세 번째는 사민주의. 아까 유럽식 하는 이 사회주의는 이미 저장된 거고요. 근데 앞에 보면 혁명적 사회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서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데 민주적 사회주의는 뭐냐면 헌법 절차, 의회적 절차를 통해서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하는 것 공산주의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의회적 절차를 거쳐서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는 민주적 사회주의가 차이가 뭐냐 하면요. 그들이 원래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 그 모습은 똑같아요. 하나는 혁명을 통하는 거냐, 하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똑같다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혁명을 할 때는 소수의 힘이 약할 때 그들이 강권적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혁명을 하는 거고 이미 사회가 너무 많은 사람이 지지를 얻게 되면 그거는 혁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 방법으로 체제를 바꿀 수 있는데 굳이 혁명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래서 뭐냐면 혁명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 공산주의라고 해서 모든 게 불법으로 사람들 다 죽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동유럽이 2차 세계대전 때요. 공산화가 됐어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다 공산화됐죠. 소련군이 들어가서 공산화될 때 그 사람들이 다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공산화시킨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의회를 통해서 정당을 통합시키고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북한이 공산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토지 개혁을 하는 법령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씩 합법적 형태를 띠면서 바꿔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갔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런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하는 형태로 한다고 해서 이게 자유민주적인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이자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은 1년에 법이 몇 개 바뀌냐면 한 30개 정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요. 지금 4년 얼마 만에 법이 몇 개나 제정됐느냐 하니까 3,800개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법률 통과시키려고 발의된 법률이 몇 개냐면 8,000개입니다. 그 법률 하나하나가요. 치명적이에요. 그중에 한 개가 차별금지법 같은 겁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같은 겁니다. 이런 한 개만 통과시켜도요. 대한민국 하부구조가 무너지는 이 법률이 지금 몇 개 3,800개가 통과됐다고요. 대기하고 있는 게 8,000개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주는 줄 안다는 거예요. 홍콩은요. 2019년도에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유는 송환법이라는 법률 한계 때문에 우리의 권익이 침해된다 해가지고 뛰쳐나왔다고. 우리는 3,800개가 통과되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미 칼밥을 있잖아요. 3,800군데나 찔렸다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힘들 상황인지도 이미 이르렀는데도 아직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런 사상적 이해가 얼마나 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제 전쟁이라 그러니까 전쟁이란 말을 왜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이 현재 현 주소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2018년도에요. 2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독교계에서 헌법을 분석해서 이 법 악법이다 해서 이제 이 저지해가지고 사실은 겨우 막혀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헌법이 무엇을 바꾸려고 했는지를 잘 보시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자유자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한 서너 시간 만에 다시 넣습니다만 왜 빼려고 했냐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면 그냥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안에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도 다 민주주의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소련군이 있잖아요. 공산국가가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45년도 8월 9일 날 이제 들어왔는데요. 들어왔을 때 소련군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란 말 안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조만식 선생도 쏘갔느냐 하면 조만식 선생이 만든 조선민주당 있잖아요. 그거 누구하고 같이 만든 건지 아세요? 김일성 세력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만든 거라니까요. 김책이라고 아시면 김책공대? 그러면 김책이하고 최용건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조만식 선생하고 같이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만식 선생조차도요. 공산주의인지 아닌지 헷갈려 가지고 그렇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어요. 국민 헌법에서는 다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으로 바꿨더라고요. 사람으로 바꾸면 외국인도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나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외국인을 기본권 향유 주체를 했는지 알겠어요. 이제 읍면동에도요, 주민자치에다가 외국인을 주민자치에 소위 말하면 주민총회나 주민자치에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권을 부여하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조선족을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외국인도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자꾸 외국으로 이제 몰아내고 사회주의의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하부 구조로 인종을 구구조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거대한 어떤 그 쓰나미와 같은 시도들은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선거에 이기면 된다는 이런 아주 그냥 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별 장애 등 차별 금지 조항도 이미 헌법에 했어요. 그래서 차별 금지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미 그 헌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었고요.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꿨습니다. 사상의 자유하고 양심의 자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게 되는 순간 헌법이 통과됐더라면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그러한 반체제,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이 이제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로 끝장나고 국가보안법은 그냥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런 것들을 헌법 안에 넣으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대한민국을
뭘로 만들려고 했다? 예,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도들이 이미 그 내부에 다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그는 그런 데 대한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한편이거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랬어요. 추미애 장관도 2010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한 3개월 만에 9월 달에 추미애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사람이 발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 토지 제도가 타당하다.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다 갖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다 국가가 소유권을 갖겠다. 일반 인민들은 뭐냐면 사용권만 갖도록 하려면 아마 이런 데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당 대표였던 사람이 버젓이 말할 정도였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사상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게 정권 초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리라고 믿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무지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 상권 분립이 어쩌니 또는 토지제도가 어쩌니, 이거는 전국 단위의 어떤 문제라면 제가 주민자치기본법을 통해서 제가 알리려고 했던 거는 3,491개 읍면동에서도 사회주의 지금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민자치기본법 책 만들고 여러분 이제는 중앙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을이 위험합니다. 마을을 바라보세요.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진짜 앞에 계속 정당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던 국민들이 마을을 보니까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상부와 하부가 통째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체제가 넘어가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3,491개 읍면동이 지금 사회주의형 열차를 탑승했다. 그 탑승했다고 보는 그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 읍면동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그 주도 세력들,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상적 지향성이 사회주의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또 마을 활동가들의 생각들이 바로 자본주의 대안 모델로 읍면동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베네수엘라의 자치의 모델, 이게 차베스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던 것도 지금 이제 열심히 연구한 결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또는 마포 성미산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 공동체 모델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 토대 위에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제 가짜 주민들, 민노총, 정교조 같은 좌파 단체들이 이제 읍면동의 세부 조직을, 하부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마을에 이제 관여권을 하게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와 지역 사회의 변혁을 위한 이제 이런 어떤 그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상을 아는 사람들도 제가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쓰고 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니까 전부 다 분권적이더라. 읍면동한테 예산도 많이 준다, 권한도 많이 준다, 이렇게 다 분권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분권적인 주민자치기본법을 보고 마치 매우 직권적인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책을 썼다. 그러니까 이 이희천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냐면 그 부분적으로 분권화를 하는데 쏙지 말고 그 반드시 이 분권화 이후에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을 맞출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니까요 각종 지금 이런 집권화하는 단체들의 조직들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서영교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이제 위원장인데 이 양반이 한 마을 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 법안에 보면 이제 자치단체별로 혁신위원 그 외부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들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행안부 장관 밑에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진선비 의원이라고 여기서는 마을 공동체 종합 정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 중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행안부 장관이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3,491개 읍면동에 있는 모든 그 분권화된 주민자치회를 그 주민들을 전부 다 직권적으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외곽에 이렇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주민들이 앞으로요, 주민자치회에서 정보를 수집해. 또 여러분 자치경찰제 들어보셨죠? 경찰이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해.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가 어디에서 관리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외곽에 뭐냐면 정보를 수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안부 장관 소속에 또 두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정보를 민간 정보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건 뭐 이른바 이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주민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민간 국정을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AI 같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통제하면요. 거기다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뭐 하고 있습니까? QR코드 하시죠. 이제는 사람들의 정보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아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엄밀히 알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익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좌익한테 선거로 정권을 잃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사실은 속아서 그렇습니다. 용어에 속고 역사에 속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속아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모르고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진보니 민족이니 통일이니 평화니라고 포장한 그들을 마치 좋은 세력으로 잘못 판단한 탓입니다. 거기다 이승만 독재다 박정희 독재다 하니까 아 진짜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들 발전한 세력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하다 보면서 이제는 슬슬 진보 텐트 속으로 그들과 반체제 세력들과 한편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진보란 용어에 속은 겁니다. 제가요 학생들 대학생들 또는 군인들이나 청년들을 강의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얼마라고 들냐 대체로 한 6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10%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60대 10 정도의 엄청난 격차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렇구나. 근데 왜 진보의 손을 들었냐 물으니까 사전에 보니까 좋은 의미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진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앞으로 발전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그걸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 뭘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리고 뭔데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전의 개념 말고 정치학적인 개념으로는 진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해요. 진보 세력이라는 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자기들을 포장하는 용어로 쓰는 용어야. 그래서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박헌영도 모태통도 공산주의자들은 다 자기들을 스스로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왔어. 그거 알고 있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냐 하면 마르크스 사상에 입각해서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고 공산사회로 가는 게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를 보고 진보를 위한 세력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주는 건 자가당착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안 속아. 유럽도 안 속아. 한국 사람만 속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상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랬어요. 제가 그런 후에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다 설명해. 한 3분 걸렸어요. 3분 걸린 후에 자, 자기가 다시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 어떻게 된 겁니까? 3분 만에 진보 그룹에서 쏘가서 들어갔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탈하고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후에 모습을 다시 보여내니까 이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진보 속에 쏘가서 들어갔던 사람이 다수가 탈출하고 나니까 그들 진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한다는 실체를 아는 순간에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버리더라. 이것만 되면 대한민국 체제 위기가 70%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용어에 쏘가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진보 그룹에 들어가 있는 이 잘못된 현실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거로 해서 결국은 좌익 세력한테 정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 해도요, 일단은 상당히 문제가 해소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요,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주의도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주의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요, 그 사람 미국에 있는 사회주의자들도 뭐라 쓰냐면 자기들이 진보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진보주의라 그러면 저 사람들 사회주의자구나. 저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레디컬스라 그래요. 레디컬스가 뭐예요? 과격주의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진보주의라고 안 불러줘요. 그러는 순간에 미국 사회에서는 그나마 한국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요. 이렇게 용어에 혼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떤가? 미국과 한번 대비해 볼게요. 미국은 보수주의, 자유주의로 나눠져 있죠. 보수주의란 뭐냐면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 미국적 가치, 질서 이런 거를 지키자는 주의잖아요. 자유주의는 이보다는 통제 좀 받기 싫어. 나는 인본주의 내지는 좀 자유가 좋아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유주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쏙 빼버리고 거기다 진보주의를 싹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싫은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보수주의 싫은 사람은 자유주의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보수주의가 싫은 사람은 자유주의 같은 공간이 있으면 가면 되는데 거기에다 진보주의가 딱 자리를 찾아버리니까 보수가 싫은 사람은 지금 사회주의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렇게 청소년들이 60%가 줄줄 10년, 20년, 30년 들어가 버린 거야. 결국은 선거로 뭐냐면 그들한테 정권 빼앗긴 겁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은 뭐냐? 용어에 쏘가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세력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을 계속 써대면서 뭐냐면 이 사태를 이토록 악화시켰다. 이제 진보란 사회주의를 의미한다는 말만 우리가 계속 전파를 해도요. 상당히 지금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정의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진보 그룹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선동하면서 젊은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다 중도까지 아우르는 반보수 대연합으로 선거에 임해서 항상 이렇게 유리하게 되고 우리는 보수라는 그룹이 점점 짜부러드는 상황에서 선거를 하니 점점 중도로 정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볼 거라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은 프레임 자체를 진보, 중도, 보수라는 이 프레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다른 프레임을 써야 돼요. 자, 지금 보수, 중도, 진보가요. 2009년도 여론조사 결과 그러면 진보가 56%, 국민들의 36%, 중도가 34%, 보수가 24% 이렇게 잘못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수를 가지고 끝없이 선거에 이기고 정치에서 유리하게 하려면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필패구도입니다. 필패구도. 그래서 이 보수, 진보, 중도라는 이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걷어버려야 됩니다. 걷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보수, 중도, 진보라는 프레임의 가장 해독성의 끝판왕은 뭐냐? 북한이 대한민국 선거 개입의 가장 주요한 프레임을 보수, 진보란 프레임으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김정은이도요.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으로 선거에 승리하라고 대놓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게 이게 우리 내부도 지금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더 심각한 거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북한이 계속 대남 공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된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있었어요. 북한의 2.5라는 대남 공작기구에서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에게 선거 지령을 내렸어요.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적극 개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선거 지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진보 대연합, 반보수 대연합입니다. 자, 진보 세력에 그때 사회주의 정당은요, 민노당이 있었고 진보신당이 있었고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자, 북한에서 그랬어요.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 대통합정당, 큰 진보 정당을 구성하라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정당을 언제까지 만들어라? 2011년도 10월까지는 만들어라. 그리고 국민참여당을 참여시켜 노무현 정당의 그 정당을 여기 진보대 통합정당 구성할 때 참여시키라고 했어요. 실제 유시민 대표가 국민참여당이 참여해서 통합진보당에 참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랬죠. 그 다음에 그렇게 당을 진보정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민주당하고 야권연대하라고 북한에서 지령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하고 야권연대 방안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실제 민주당과 총선 전에 야권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자, 보자고요. 총선 한 달 전에 바로 국회 식당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가 이끄는 통합진보당과 그 다음에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바로 거기서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총선에서 이제
야권연대로 임하고 대선까지 야권연대로 가겠다고 합의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요. 통진당이 국회의원 13석을 얻었고 국민 내 220만 표를 얻었고 국민 지지율이 10.3%까지 얻었습니다. 자, 통진당이 이 정도로 엄청난 국민 지지를 얻은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이끄는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서 대선에 임하면 필승입니다. 필승.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자, 통진당의 당권파가 누구냐면 이석기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하고 이석기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대선에서. 정말 저는 그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야, 이제 조졌구나. 대한민국 끝장났구나. 아, 이건 뭐 이렇게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설명을 해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돌 30kg를 매일 지고 잘 때도 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지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고통이 막 매일매일 있는데, 야, 정말 저는요,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도 한 방에 뺏길 수도 있겠구나. 이석기하고 문재인이가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만약에 한다면 누가 주도권을 잡을까 하면 이석기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유는 통진당이 우리 여러분 좌파 단체들 다 아시죠? 민노총, 정교조, 범민련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2002년도에 효순미선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때 좌파 단체들이 몇 개가 동참했느냐 하면 500개 정도가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광우병 파동 때는 좌파 단체가 몇 개가 동참했느냐 하면 1800개가 동참했습니다. 자, 그런 지금 엄청난 단체들을 컨트롤하는 정당이 뭐냐면은 통진당이잖아요. 민노당 통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조직이 있고 연결돼 있고 배후에는 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통진당과 그냥 국회의원 숫자만 많은 민주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당연히 통진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9월 달에 군자산 약속을 할 적에 NL계에서 이제 그때 보라만 수련회에서 모일서가 약속을 할 때 그랬어요. 3년 내내 당권 장악한다. 10년 안에 정권 잡는다 했는데 10년에 2012년 대선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종북 성향의 정치 세력이 정당을 잡은 후에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 통일한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게 될 뻔하다가 무산됐어요. 바로 뭐냐면 통진당 내분 사태가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거 때 부정 투표를 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석기가 거의 다 57%, 58%가 부정 투표였어요. 그래가지고 5명이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머리끄덩이 잡아 당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통진당 내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해가 언론에 막 노출이 돼가 아마 신문 기사 나온 것만 해도 몇백 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때서야 통진당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네. 자, 그래서 국민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져가 10%에서 2%, 3%까지 떨어지니까 민주당에서 선거 연대를 깨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대선에 임했고 통진당은 통진당으로 이정희가 독자적으로 나서가지고 연대가 깨진 채 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날 오전까지도 문재인이가 이겼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를 이겼다고. 오후에 노인네들이 막 지팡이 짚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뛰쳐나와가지고 겨우 골든 크로스 일어나가지고 3% 차이로 박근혜 대표 후보가 이겼습니다. 만약에 그때 문재인 후보 혼자 힘으로도 사실 박근혜 이길 수를 있는 상황이었어요. 노인네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통진당 내분 사태가 없었더라면 10%에 이르는 통진당과 지금 혼자 붙어도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문재인과의 이렇게 야권 연대가 됐더라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갔죠, 정권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겨우 박근혜 후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몇 년 뭐냐면 이 위기를 연장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마치 그냥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줄 알고 이러다가 오늘날 그냥 강제로 끌어내려지고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신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운명적으로 이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나마 일어난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10년 뒤에 일어났더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왜 그러냐고요? 6.25 전쟁을 겪었던 노인네들이 다 돌아가시고 저도 그때 되면 이제 70살 좀 넘어가지고 이제는 강의도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사태 이르면 제가 여러분들을 깨울 수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나마 지금 일어난 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요. 더 위험해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이거는 이석기 그룹을 말합니다. 근데 성남시 용인 성남 지역을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세력을 넓히는데 지금은 용인 성남 지역에 머물지가 않고 이제는 호남 지역까지 전국적인 어떤 그 토대를 확산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성남시장과 완전히 야권 연대를 한 게 2010년도예요. 지방선거 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한테 김미희라고 민노당 후보가 사퇴를 해주면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수위원을 하잖아요.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겠다. 인수위원을 구성하는데 인수위원장에 바로 이석기 그룹의 핵심인 김미희 경기동부연합 이 사람을 이제 이걸 여기에 하고 이렇게 인수위원들이 주 경기동부연합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성남시장에 상당히 깊이 관여해야 되는 사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경기동부연합이 뭐까지 장악했냐면 민노총까지 장악했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민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양경수가 당선됐습니다. 처음입니다.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이제 민노총을 그것도 단독으로 당선된 것은 민노총 역사에서 처음이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는 민노총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 약 60몇만 정도 됐어요. 60몇만. 근데 지금 민노총 회원 수가 얼마냐면 110만 명이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지금 40만 이상이 더 늘어났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양경수인데 이 사람은 경기동부연합 소속이고 그 다음에 이석기의 출신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이고 이석기 석방 경기 공동행동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지금 최근에 석방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과거에 1심의 사건 2006년도에서 1심의 사건은 이석기의 어떤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는 어떤 그 소위 공작이었다면 2011년도에 있었던 왕재산 간첩 사건은 이석기의 어떤 그 경기동부연합이 민주당과 공동 정권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이제는 더 세력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이 깨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민들이
체제 줄다리기, 체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누구와 누구와의 어떤 전쟁이냐 하면 바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체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세력은 모래알입니다. 이 체제 전쟁인지도 모르고 누구와의 싸움인지도 모르고 진보는 말에 쏟고 평화란 말에 쏟고 그 다음에 서로 우군끼리 당기기도 하고 거꾸로 당기기도 하는 이런 사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질서정연하고 아주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첫째는 체제 줄다리기의 실상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자, 체제 줄다리기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릴 줄만 알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잘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체제 세력들은 너무나 소수이긴 하지만 강력한 이 능력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 정권이 강력하게 당기고 북한이 대남 공작을 통해서 당기고 중국이 지금 공작을 통해서 당기고 민노총 정교조 같은 것이 당기고 신문 방송이 일사불란하게 홍보해주고 이렇게 지금 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각성된 우익들이 있기는 하지만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서로 아군끼리 총질하고 거꾸로 당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사이에서 이거를 어떤 전투를 잘 하려면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사상전이다, 체제전쟁이다 라는 걸 깨닫고 적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반체제 세력이다,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보, 중도, 보수라는 이제 프레임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대체 명칭이 뭐냐? 그냥 안 되면 실명제로 하시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우익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우익이라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좌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학술적으로요.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이게 좀 약간은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익이 좌익을 공격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좌익인 사람도 있고 좌경 세력인 사람도 있고 속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거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막 빨갱이라고 막 공격하다가 역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난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익인데도 감추고 있으니까 색깔론이다, 극우 세력이라고 막 공격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상이라는 논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사상에 대해서 선수고 우리 측은 보면 사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칫 극우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에 있잖아요. 그냥 역공을 당해가지고 대치기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체 명칭을 만든 게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누자. 그러면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세력은요,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긍정하는 세력.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 자,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렇게 국가를 기준으로 나눠 보니까 초등학생조차도 다 알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해? 안 사랑해? 나는 사랑해. 대한민국 싫어? 아니, 좋아.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들조차도
사상에 대한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대한민국 역사와 사상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하면 쉽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가 역공을 덜 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한다는데 나를 역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한다는데 나를 공격하면 스스로가 반대한민국 세력임을 입증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단점이 뭐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세력을 너무 많이 넓게 생각하다 보니 우익 세력도 들어가고 우경 세력 들어가고 자경 세력도 일부 상당수 들어가고 일부는 좌익 세력 중에 일부도 들어갑니다. 좌익 세력에 누가 들어가냐 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전향한 사회주의, 그거를 사민주의를 하는데 그분도 들어가요. 그 사람들도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왜 들어가냐 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전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익 세력, 우경 세력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국가 간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집어넣구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그렇다고 우익 세력이 사상관이 투철하냐? 사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은 진보 세력이라는 그 그룹을 갈라치게 했어요. 속아서 들어간 사람 빨리 이탈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최대한 축소하고 그 실체를 까발려 가지고 위축시키는 게 목표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 오합지졸인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상적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그 역사가 제대로 된 것을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체제 수호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 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승하는 방법이 있나 없나?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첫째는 우리가 체제 전쟁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될 거는 우리가 정이고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접근해야지. 우리는 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면 전쟁에 이길까요, 질까요?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해야 한다.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유지되는 자유민주주의여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태를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하게 보자. 지금 제가 아까 모두의 초창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체제전쟁이라는 그러한 프레임만 명확하게 5,300만 명이 들어봤다 정도만 해도 상당 부분 체제 위기가 지금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태를 간단 명료하게 보는 프레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국민 속에 장착시키고 전파하는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셋째는 국민을 깨우는 방법도 간단히 명료히 하자.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애국 세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행동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 잎사귀 따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해. 인권조례 그 하나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또 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또 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 자, 이 그림처럼 도끼를 가지고요, 밑둥치를 친데 또 치고 친데 또 치고 친데 또 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면 잎사귀 죽어요, 안 죽어요? 가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가 유효한 능력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쪽에다 계속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난타를 해서 넘어뜨려 버리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은 실체를 감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 실체를 안 드러내고 이기기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사상적 실체,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들을 공격해서 무력화시켜야 되는지를 알고 하자. 그래서 진보 세력이라는 사회주의 세력을 말한다는 그 개념만 온 국민에게 다 전파를 하자는 거예요.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사이의 체제전쟁이라고 알리면 누가 중간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에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프레임을 빨리 알리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동환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강의 끝났습니다. 체제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했어요. 벼랑 끝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민주세력, 진보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이 내전은 계속된다. 그러면 내전이 끝나는 시점은 뭐냐면 국민의 다수가, 첫째, 국민의 다수가 뭘 알아야 된다고? 진보 세력이라고 잘못된 포장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가 알고 봤더니 반체제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사실을, 실체를 알고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기 닥친 체제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5,300만 명의 머릿속에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사실, 둘째,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에 체제전쟁이란 프레임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순간 이미 체제전쟁 끝나버린다니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대세 반대세 프레임을 전파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몰입해서 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막 분산하지 말고요. 집중적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힘을 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